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졸업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이제 영광스럽게 이 졸업식 전야에 제가 와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와서 보니까 또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굉장히 마이크 잡기가 떨립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여기 마지막 그렇게 영광스럽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노노라는 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노는 뭐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아마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물론 뭐 사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아시아의 지식 도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노노책만큼은 그 어떤 책보다도 우선하는 책일 겁니다. 그래서 마침 또 제가 작년에 김영사에서 1일1강 노노 강독이라는 책을 냈고, 또 이 책이 좀 독특한 게 노노 11,500글자인가요? 498개 문장을 그냥 1번부터 498번까지 쭉 해석한 게 아니라 한 9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조금 외람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요즘 시대의 분류법에 맞춰서 그냥 1장은 학습이란 주제로 또 그러니까 이 논어에 나오는 학습 얘기를 다 모아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찰이란 주제로 또 성찰과 관련된 문장들, 세 번째가 관계, 뭐 주변과의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또 네 번째는 이제 예와 악이라는 주제로 나눴고, 다섯 번째가 어지린자를 또 나눴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군자라는 게 논어에 107번 나옵니다. 그래서 군자와 관련된 또 리더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모았고, 또 일곱 번째가 인재,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재냐, 그 여덟 번째가 정치, 아홉 번째가 공자와 그 제자들의 이야기해서, 아마 옛날 조선시대 때 제가 논어를 이렇게 임의로, 요즘 네고라 그러나요? 논어의 498개 문장을 확 흩트려 놓고 9개의 주제로 다시 편집해서 내놨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뭐 옛날 사상범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어떻게 공자님의 그 이야기를 너 마음대로 막 찢어서 다시 붙일 수 있느냐. 참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돼서 참 좋습니다. 사문난적으로 몰릴 뻔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논어의 그냥 주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긴 하나 이게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있었어요. 뭐 어쩔 땐 공부하라 그랬다가 어떨 땐 효도하라 그랬다가, 그래서 그냥 9개의 주제를 좀 요즘 시대에 걸맞는 주제를 뽑아서 이제 9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놓고 이제 그 안에 집어넣었더니만 좀 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제가 쓴 1일1강 논어 강독이라는 책이 좀 기존에 나왔던 논어 책과는 좀 변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덕분에 제가 여기 와서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 동양의 고급 과정인데 그래도 인문학 과정에 논어 책이 마지막 베스트셀러니까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조용필처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강의를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는 제가 거의 뭐 성균관대학교에서 83년대 입학을 해서 87년대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을 조교하면서 89년대 다시 졸업을 하고, 저 전방에 석사정운장교로 또 중의로 인간에서 제대하고 다시 또 와서 박사과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제가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유학도 갔다 왔죠. 그 당시 뭐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 두산그룹 영강재단이란 곳에서 그 당시 92년도 중국하고 수교된 다음에 이 중국 쪽과 관련된 학문하는 사람 신청하라 그래서 그냥 저는 중국 철학 뭐 이렇게 해서 신청했더니만 바로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합격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면접도 안 보고 결정합니까? 그랬더니만 지원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추억이 있던 곳입니다. 제 인생이 한 15년 이상, 20년. 그리고 중국 갔다 와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저 밑에 명륜당이라는 곳에서 숙식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먹고 자고, 또 다행스럽게 한 학년에 2명씩은 전액장학금을 줘서 1년에 제가 한 5,500원 정도를 내고 학교 다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혜택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성균관에 교육국장하고 교육원장하고 했으니 뭐 성균관하고는 저하고는 정말 굉장히 깊은 관계이죠. 그래서 오늘 영광스럽게 그 모교의 가장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핫한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과정인데, 거기서 마지막 강의인 논어를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밤 안에 이 논어 498개 문장을 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만 좀 짚고 들어가 보자. 논어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글자를 얘기할 겁니다. 이 두 글자가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논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 혹시 논어에 이 글자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자인가요? 별로 기분 안 좋은 자입니다. 이거 들어가면 별로 안 좋잖아요. 궁할 궁자. 혹시 궁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요 근래 만난 적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예 선생님? 혹시 뭐 궁핍해 보신 적 있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러면 박 선생님 궁지에 몰려 보신 적 있나요 요즘? 많습니까? 예, 뭐 궁지에 몰리다, 궁핍하다, 참 변명이 궁색하다, 곤궁하다. 사실 궁이란 글자는 인생 살면서 꼭 만나야 되나? 요즘 뭐 대선 후보들도 이 궁자 걸린 사람도 많을 겁니다. 예? 세상 살다 보면 근데 이 궁이라는 단어가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글자도 벌써 보십시오. 기분이 나빠요. 이게 뭐죠? 이 구멍 동굴혈자라 그러나요? 왜? 구멍혈자죠. 그 안에 구멍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몸신자. 그러니까 동굴 안에 몸이 갇혀 있네요. 걷다가 어떤 형태로 갇혀 있습니까? 저 느낌이 오세요? 화살 궁자, 그 무슨 궁자인가?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상형으로요? 구부려서.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어떤 유폐된 상태죠. 동굴 안에 한 인간의 몸뚱아리를 집어넣어서 꼼짝 못하게 웅크리고 정말 궁지에 몰린 상황의 느낌이 오십니까? 궁자? 오늘 잘못 뽑았나 이 글자를? 근데 뭐 코로나 위기도 이 궁이었고 뭐 인생 살다 보면 글쎄요.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이 궁자를 만난 적이 없다.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요. 뭐 난 재정적으로 파이낸셜적으로는 탄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궁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건강은 좋은데 정신적인 우울감 요즘 뭐 많죠.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소진증후군이라든지 뭐 공황장애 사실은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뭔가 정신적인 병약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맹자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겪는데요. 재정적이든 건강상이든 정신적이든. 그래서 맹자는 뭐 공자나 맹자나 똑같이 얘기하는 게 궁이란 단어는 어차피 한 번은 맞짱 떠야 될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이게 물론 뭐 어지린자 이니에지도 좋고 하기 시습지 불영요라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글자 많지만 그래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어차피 만나야 될 거라면 한번 해결하고 가자는 거예요. 논어에서. 그래서 이 궁이란 단어가 논어에 2번 나오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옵니다. 공자가 나이가 56세 때 인생에 한 번 큰 도전장을 던지죠. 산동성 곡부라는 시골 동네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대사구. 공자가 마지막 했던 직책이 대사구니까 대자는 뭐 크다는 뜻이고 사는 맡을 사자의 도둑구자. 그러니까 도둑 잡는 일을 감독하는 관청의 최고 직함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요즘 말로 뭐죠? 경찰청장하고 좀 검찰총장이 좋겠어요. 근데 56세에 딱 사표를 던져요. 그러면서 노나라 애공이라는 정치가와 결별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기용했던 노나라 애공에게 자기 자리를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야전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의 제자들과 함께 14년이죠. 보통 정확히 얘기하면 14년 동안의 일명 주유천하라고 하는 중요한 인생의 그 기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송나라, 위나라, 조나라 쭉 다니면서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정말 거리에서 철학을 하고 거리에서 무언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유교라고 하는 이 컨퓨셔니즘의 근간인 점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뭐 안이란 강의실이나 아니면 은행나무 밑이라는 그 평온한 곳이 아니라 거리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당시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거냐라고 하는 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유교라고 하는 베이직이 형성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진나라와 채나라고 하는 그 고행의 길에서 장정이죠. 모택동이 장정하듯이 거기서 요즘 말로 하면은 정말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 논어적 표현에 의하면 모든 제자들이 먹지를 못하여 병이 들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날 흥자 막흥이라. 그래서 제자들은 거의 뭐 열장이 다 바닥이 나죠. 그때 이제 그 자로라는 제자 아시죠? 아주 다이렉트한 사람이죠. 막 공자한테 면담 요청을 하고 다이렉트로 붙인 게 이거예요. 궁자를 딱 던집니다. 당신 쫓아다니면 결국 이 꼬라지냐? 거기서 궁자가 나옵니다.
예? 당신을 믿고 여태까지 쫓아왔는데 당신 추구하는 그 위대한 군자라는 그 삶이 결국 공궁한 삶이냐라고 딱 질문을 해요. 그때 공자가 대답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군자는 말이다. 궁할 때 더욱더 멘탈이 단단해지는 사람이야. 이제 거기서 이제 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궁이라고 하는 건 요즘 뭐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 가면 리스크 매니저라고 있대요. 있나요? 제일 중요한 직책인가요? 어떤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건가, 굉장히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골프들 좋아하십니까?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궁할 때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나요? 해저드에 빠졌을 때, 러프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뭐 벙커에 들어갔을 때, 그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죠. 글쎄요, 뭐 페어웨이에서 똑같이 치려면 얼마나 더 잘 치겠습니까? 근데 이 궁할 때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을 경영하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그 궁에 대한 그의 시선과 관점,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태도. 전 논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 점에 있어서 뭔가 보편적 진리의 답을 줬다라고 저는 오늘 생각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역경주소라는 건 많이 들어봐서 제가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 에이키 주소라 그래서 Adversity Quotient, 폴 스톨츠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얘기했다며요. IQ 소용없더라. 인텔리전스 쿼션은 그냥 머리만 좋은 거지 역경에 대한 그 역경을 극복하는 그 사람의 수치가 있다며요. 그래서 상중하로 나눠 갖고는 뭐래더라, 산을 만났을 때 AQ 지수가 낮은 사람은 대충 퀴터라 그러던데요. 포기자들. 요즘 뭐 수포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능 포기자. 아이 난 못해라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이제 AQ 지수가 낮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좀 뭐 AQ 지수가 중간급은 일단 올라간대요. 그래 왔어 한번 넘어보자. 그러다가 왜 중간쯤 깔딱고개를 만나면 대충 다 지치지 않나요? 북한산 올라가다가 왜 우이령 깔딱고개에서 대충 막걸리 까먹고 내려오시지 않나요? 이걸 캠퍼라고 부르더만요. 그냥 중간에 캠핑하고 내려오는 사람들. 근데 AQ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대요. 클라이머들.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던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한 인간의 변별력은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 사람이 정말 포기자들이냐, 중간에 대충 안주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끝까지 돌파하는 자들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능력이나 성과가 나오지, IQ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주장한 이 AQ 지수 역시도 역경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상당히 좋은 분석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선생님은 이 중에서 어떤 겁니까? 네? 클라이머입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것 자체가 클라이머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발목을 잡았겠어요. 오늘 안 와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한 번 난 공부한다고 맘먹으면 끝까지 한다. 오늘 그런 분들이 오신 거죠? 동원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동원은 참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억지로 근데 참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뭔가 하면 끝까지 가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아주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은 그 역경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거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어책 속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답을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논어책에 군자란 말이 계속 107번이나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제 책에서는 군자를 따로 항목을 정해서 군자가 도대체 어떤 리더야? 우리가 군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동안 뭐 형식주의자 또 아니면 무슨 뭐 체면주의자. 근데 사실 공자가 살던 시대에 공자의 그룹들이 만들어낸 롤모델 군자는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습된 지위가 아니라 뭔가 자기 성찰과 노력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 올라가고 그 수준을 만들어낸 사람을 그 당시 논어라고 하는 책에서는 군자라고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논어에는 군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군자는. 혹시 그렇게 한번 논어를 읽어보시면 논어책이 새롭게 들어와요. 논어에 나오는 107가지의 군자에 대한 일종의 센텐스 중에 혹시 기억 남는 게 있습니까?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 사서삼백은 다 띄신 거죠? 예? 군자는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논어에? 왜 앞에 앉으셔갖고
예, 군자는 하면 우리 보통 군자는 하면 많이 얘기하잖아요. 군자는 아무것도 안 떠오르십니까? 중용도 배우셨던 것 같은데 대학에도 나오고 뭐 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래서 그런 말은 논에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굉장히 아주 비슷한 말은 나와요. 행불유경이라 길을 가매 안 입을 자 말미암을 유자 지름길 경자 새길로 다니지는 않는다. 정면 돌파지. 내가 지금 이게 쉽다고 해서 이렇게 답은 안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맞을 거면 맞고 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하대요. 그래서 군자 대로행이란 말은 뭐 비슷하게 논어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군자 대로행이 내 인생 철학이라 그러면서 뭐래도 차 몰고 다닐 때 4차선 연 안 다닌다. 뭐 이런. 나중에 큰일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중에 CCTV 다 찍혀 있더만요. 검증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큰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이 구절은 꼭 외워야겠다. 군자는 힘들다 그래서 새길로 가지 말고 정면 돌파 가자. 뭐 논어에 나온 군자 얘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요겁니다. 군자 고궁. 예. 아까 그 자로가 돌직구로 군자도 또한 이런 궁한 처지에 처해야 됩니까 할 때 이놈아 군자는 말이야 궁할 때 단단해지는 자야 소위는 궁즉람이라 힘들면 넘치는 놈이지라고 논어의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논어적 가치라고 봅니다. 군자 고궁. 군자는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멘탈이 단단해진다. 참 어려운 얘기죠. 오비 한번 나면 다들 얼굴이 팍팍 꺼지고 내기 골프에서 난 트리플 했는데 상대방은 버디하면 막 퍼터 던지는 분도 있고 고스톱 칠 때 가장 큰 궁한 역경이 뭡니까? 쓰리고에 피박 맞아보셨나요? 걷다 흔들고 광방 맞으면 뭐 다 엎어요. 다 난 친다고. 그러니까 골프나 고스톱 쳐보면 안 돼. 저 사람하고 사업할지 안 할지. 쟤는 바닥 치면 저런 패턴이 나오는구나. 야, 그 쓰리고에 피박에 흔들고 광박에 군자 고박 뭐 이런 사람도 있대도요. 군자는 피박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는 법.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학력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뭐 커리어 한 인간이 역경을 당했을 때 과연 저 사람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에 대한 그걸 인문이라 그러죠. 사람 인자의 문양문자. 사람의 패턴이 있어요. 손가락에 지문이 있듯이 하늘의 별자리에 문양 천문이 있듯이 인문학은 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양 공부잖아요. 인간이 어떤 패턴을 그리며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지금까지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계속. 인간은 어떤 패턴을 그려야 돼? 라는 질문에 뭐 여러 가지 다 대답들이 있지만 논어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궁할 때 단단한 패턴을 유지하는 거야말로 정말 리얼 군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꿈꾸는 가장 이 시대의 롤모델이고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아마 이 공자는 자로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군자는 궁할 때 오히려 더 단단해져야 한다. 근데 언어적으로는 쉬운데 쉽습니까? 이게 뭐 지식적으로는 들어오는데요. 이게 내 온몸이 그런 궁한 역경을 당하면 그 모스코바의 신사라는 혹시 소설책 아마 월스트리트에서 그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하다가 소설가로 정한양한 사람이 쓴 건데 볼셰비키 혁명 때 어느 백작이 그 잘 나가던 사람이 호텔에 연금돼서 연금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적은 소설책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모스코바의 신사. 야, 진짜 한 인생이 갑자기 연금 상태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잘 유지해 나가는지. 야, 그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그런 책을 쓰게 되나요? 에? 주식 한 하한가 3번 맞은 상태에서 썼나? 정말 엄청나게 재밌게 썼어요. 한 인간이 이렇게 바닥을 쳐도 이렇게 재밌게 살 수가 있구나. 그 부처님의 그 유명한 그 초기 경전이 숫다 니빠따라는 경전이 있죠. 여기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주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한 인간이 역경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왜 이건 워낙 유명한 시니까 왜 뭐라죠? 무소의 경. 왜 그런 경 있잖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죠? 그다음 포효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그 어떤 진흙이 나를 물들이고 그 어떤 그물이 나를 잡아채려 하고 그 어떤 포효가 나를 공포에 빠뜨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심지어는 부처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든 뿌리소서. 숫단 이빠따라는 경전이 요즘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어요. 초기 경전인데 뭐 법화경이나 화엄경처럼 뭐 이렇게 유식론적이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가 그냥 인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든 뿌리소서. 오라 이거죠. 내 맞이해 줄 테니까. 코로나19든 뭐든 뭐 어떤 그 역경의 궁함이든 내가 땡큐 다 받아보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인간이 일종의 역경을 대하는 태도들이 거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를 다 읽으셨죠 지금? 대학 읽으셨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다 있던데 중용도 읽고 다 읽으셨던데. 그러면 사서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이건 거 아신 거예요? 세 권에서 공통적으로 나와요. 중용, 그 다음에 맹자, 논어. 그러니까 포북스 중에 세 권이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불원천, 불우인. 예, 아주 뭐 유명한 말이죠. 예. 군자는 불원천 불우인이라 아니 불자 원망할 원자 하늘 천자.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역경에 대해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겠다는 이 말. 이거 워낙 유명한 말이라 뭐 이건 하여튼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인생의 화두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의 주체도 나고 끌어와야 될 주체자도 나고 내가 하늘을 원망할 거며 내가 남을 탓해서 그 답이 해결이 없다는 거죠. 이 불원천 불우인 같은 경우도 논어에 그 역경을 당했을 때의 태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니까 뭐 날씨 탓 안 하시잖아요. 예? 또 아니면 뭐 파팅 하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 소리 질렀다고 막 욕을 하시거나 그런 상황은 없으시죠? 남을 탓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들.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글자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맞이해야 될 그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 인간은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서 극복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논어가 제시하는 답이 이겁니다. 무슨 낙자인가요? 이게 어울리지 않지 않아요? 즐거울 낙자가? 궁하고 힘든데 이 웃음이 나옵니까? 전 논어에서 나오는 두 글자를 꼽으라면 이 두 글자예요. 뭐 다른 글자도 참 좋은 글자가 많은데 이 궁자와 락자는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그 역경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그 비탄에 잠긴 그 상황 속에서 락이라는 이 화두를 잃지 않고 사는 거야말로 가장 높은 성숙한 인간의 삶의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나요? 아이 참, 인생을 살면서 이건 암이라는 선고가 탁 떨어졌어요. 이거 보통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인생의 사건이겠죠. 그때 이 락이라는 단어가 쉽게 떠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명 유머인가요? 네? 아 이제 스케줄 없어서 실컷 자게 생겼구만. 뭐 이런 유머 한마디 던질 수 있는 힘이 되나요? 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멘탈이 살아있지 않으면 뭐 비탄에 바로 빠지고 왜 나한테 이런 형벌이 왔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 어떠한 상황에 그 최악의 상황을 당하더라도 여기서 락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볼셰비키 혁명 때 연금당한 그 사람도 그 3평짜리 2평짜리 방에서 락을 찾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연금 상태에 당했다면 가장 즐거운 락이 뭐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요. 예? 아, 예, 역시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책 한 권 갖고 들어가야죠. 그 성경책이든 불경책이든 두고두고 음미할 수 있는 책을 보는 락. 예, 그 백작도 그 책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락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 신사가요. 다행히 와인이 있었습니다. 와인. 그래서 좋은 와인을 호텔 안에서 사 먹어요. 연금 당해갖고 호텔만 안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황을 잘 즐겁게 살다가 빠져나와요. 뭐 어쨌든 락이라는 단어는 힘들 때 굉장히 중요한 부적 같은 겁니다. 내 인생이 바닥에 쳤을 때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유머를 던질 수 있다면 정말 그거는 최고죠.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로 있었을 때 거기 이제 예술종합학교니까 다 예술인들이었어요. 전 전통예술원에 근무했었는데
그 당시 장고 치는 최고의 명인이 장덕화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장고의 최고예요, 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인생에 있어서 이런 락을 갖고 사시는 분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눈이 한쪽이 실명을 하셔서 그걸 개안 수술이라 그러나요? 미국 가서 거기서 기증했던 눈을 달고 오셨어요. 다들 굉장히 침묵이 흘렀죠. 막 다들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어휴 참 어떻게 그래도 잘 견뎌내시고 있어요. 했더니만 딱 뭐라고 하는 말씀이, 야 미국 놈 눈을 다니까 이 돈이 달러로 보여 이러더라고요. 야 이게 환율이 확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멘탈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도 어떤 상황도 하늘에 비가 아무리 뿌려도 그분을 흔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학력이나 돈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 락이라는 단어는 참 논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락이라는 단어, 좋아할 요자로도 쓰이고 즐거울 락자로도 쓰이고 음악할 때 악으로도 쓰여요. 음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논어에 인간의 세 등급으로 나눠요. 인간은 세 그레이드가 있다. 머리로 사는 놈이 있고 가슴으로 사는 놈이 있지만 온몸에 락으로 사는 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머리로 살지 말래요.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아프면 힘들면 어떡할까, 뭐 내일 아침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여튼 그 머리로 좀 하지 말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 아주 뭐 공자가 얘기를 해요. 인생은 호지자가 있고, 근데 지지자가 있는데 이건 알지자죠. 머리에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불여 뭐만 못하대요? 호지자, 가슴으로 사는 사람만 못하대요. 근데 가슴으로 사는 사람도 더 높은 등급이 있대요. 뭡니까? 락지자래요. 그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상황을 즐기고 그 상황에서 나만의 즐거움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등급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기 와서 꼬부리고 앉아서 공부하시는 이 역경 속에서도 지금 락 즐기고 계십니까? 그 락지자입니다. 학교 가야지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못 온 사람은 지지자입니다. 가는 게 좋다는 걸 아는데 이런 호지자인데, 락지자는 그냥 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몸으로. 좋으면 그냥 몸이 먼저 가요. 생각은 뒤돌아옵니다. 내 몸이 가는데 머리는 뒤로 따라와야죠. 실천이니까. 논어에 워낙 이런 많은 문장들이 나와갖고, 군자는 선행 이후 종진이라, 먼저 몸으로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는 그 뒤로 쫓아와야 된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살아내는 이 락이야말로 가장 높은 단계의 삶의 수준이라고 논어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락지자인가요? 여전히? 클라이머의 락지자의 군자 맞나요? 역경 속에 흔들리지 않는? 맨 앞에 앉아 계시니까 아마 충분히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공자의 수없이 많은 팔로워들이 있었잖아요. 뭐 재벌 출신 자공, 뭐 아니면은 조폭 출신 자로, 또 이 외교에 능했던 공서자화, 또 행정의 달인 염구 염유, 그 다음에 천민 출신으로서 올라왔던 중궁 옹야. 수없이 많은 공자의 팔로워들 중에 공자가 제1로 친 게 누굽니까? 안회 아닙니까? 안회. 근데 안회가 무슨 뭐 돈이나 무슨 힘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락이 있다는 거예요. 락이. 현재라 회여,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현명하게 사는 자는 안회로다. 일단사 일표음 제누항을, 한 대죽그릇에 밥을 담고 한 표주박에 물을 담아서 그걸 말아먹고 그 누추한 마을에 사는 것을 인불감 기우원을, 보통 인간 같으면 그거 힘들어서 견디지 못할 텐데 회하는 불계기락이라, 내 제자는 불계기락, 해석해 보세요. 어쩌면 그 누추한 거리에서 그 최악의 음식을 먹고 사는 저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계기락이라, 자기가 갖고 있는 내 삶의 락을 고치지 않고, 이게 우리말로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락을 유지하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라 회하여, 너야말로 가장 현명한 제자구나 안회야라고
공자가 이 아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돈 잘 벌리고 높은 직장 올라가고 직급 올라가면 다 행복하고 단단하죠. 그런데 인생에서 바닥을 치거나 힘들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대부분 요즘 낙이 없다 그러지 않나요? 낙이 없다. 예? 아니 뭐 인생이란 게 꼭 뭐 잘 나갈 때만 낙이 있고 바닥 치면 낙이 없어져야 되나요? 현직에 있을 땐 뭐 그렇게 즐겁다가 퇴직하고 뭐 등산 가고 갈 데 없으면 낙이 없나요? 전철 타고 가는 낙도 있을 거고 떡볶이 사 먹는 낙도 있을 거고 낙이란 게 꼭 천편일률적으로 뭐 성공하고 돈 있어만 낙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낙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뭐 정말 세상은 너무나 많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락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야 그게 무슨 락이냐 적어도 이 정도 급은 돼 그건 당신 얘기고 예? 난 그냥 책 한 권만 있어도 행복하고 FM에 나오는 그 지지거리는 그 FM 방송의 그 클래식 음악 듣고 커피 한 잔 내려 마신 것만도 난 행복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굉장한 군자의 모습인 거죠.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다 내가 높은 직책에 올라가서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때도 내 락을 지키며 살고 일단사 일표음 제누항이라는 고시원에 컵밥 먹고 살아도 나는 그 락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만큼은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역경도 그 사람을 뒤흔들어대지 못할 것이다. 공자가 그토록 추구했던 위대한 군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패턴이 인문이. 근데 대부분 어느 순간 그때부터 이제 내 락이 없다라고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어책에 보면 이 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딜 눌러야 이게 잘? 네. 공자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궁활궁자에 집착을 했을까? 뭐 워낙 그동안 강의를 많이 들어서 이건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워낙 인생 자체의 스타트 라인이 궁하했잖아요. 홀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3살 때 돌아가시고 뭐 다 아시겠지만 공자 가어에 나오는 공자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 인생을 쭉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게 나오죠. 심지어는 논어에 무슨 평가를 합니까? 누군가 선생님은 세상에서 정말 하늘이 내신 성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공자가 뭐라 그래요? 오소야 천야라.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야 내가 무슨 하늘이 낸 성인이냐. 나오자에 어릴 소자. 나는 소시적에 천이란 단어를 스스로 난 천하게 컸다. 요즘 말 흙수저라는 얘기죠. 내 인생 난 바닥을 겪으며 살았다. 고로 그 덕분에 다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야, 내가 어린 시절에 그 천하게 자란 그 덕분에 그래서 내 능력이 많게 된 거야. 그 이제 그 목적어가 비사죠. 그 수없이 많은 비천한 그 구구절절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왜 달통하게 된 줄 알아? 어렸을 때 그 고생 덕분이야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공자가 자기의 어린 시절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에 대한 일종의 자기만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덕분에 동양에서 이 아시아적 같이 유교권에서 생각하는 가장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뭡니까? 4글자 뭡니까? 자, 수, 성. 자수성가 아닌가요? 무슨 뭐 정주영 회장님이니 이병철 회장님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서전 같은 거 보면 대충 다 바닥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뭐 소 한 마리 끌고 내려온다거나 뭐 저 시골 깡촌에서 뭐 7명의 형제 중에 7째로 태어나서 뭐 보리쌀 한 말 훔쳐서 기차 타고 올라와 갖고 말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경을 다 딛고 일어나서 지금의 내가 됐다. 이게 동양에서는 책으로 쳐줘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이 부모 자산 잘 물려받아서 그래서 성공했다. 뭐 그냥 쏘죠.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겪어내는 과정 속에서 더 경쟁력이 커지고 사람 보는 눈이 넓어지고 인간관계가 더욱더 차원이 높아지고 자기 성찰의 능력이 높아진 저 사람이야말로 단단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왜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시아권 국가에서는요. 힘들었지만 어떻게 그 힘든 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더 단단하게 여물었던 사람들. 그래서 공자 역시도 왜 자기 인생을 논어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방향을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지. 그리고 20살, 30이 되니까 내가 전문가가 되었고 리비죠, 설립자. 40이 뭐라 그렇습니까?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혹하지 않는 멘탈. 그게 이제 맹자가 내 나이 40에 부동심이라는 40대의 나이죠. 그러니까 40쯤 되면은 이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데요. 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렇게 마음이 막 요동치지 않는데요. 아직 40은 안 되셨죠, 다들? 곱하기 0.7을 하셔, 0.7이요. 50에 되니까 이제 내가 미션이 뭔지,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왜 그토록 돈을 벌어야 했고,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지 이제는 알겠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는 시대가 50대 아닌가요? 돈 더 벌어야 되는 결심을 할 때는 아니죠. 50이 지나면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쓰임으로써 내 인생이 어떻게 잘 정리가 될까를 고민하는 지천명. 60은 뭔가요? 이순이란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야, 60쯤 되면 기자의 순할 순자. 귀가 순해져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가 된대요. 야, 이순의 나이가 되면 진짜 그러나요? 어떤 것든 다 귀로 담을 수 있는, 근데 더 강해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더 쳐내고. 60대면 그걸 뭐 장벽이 없어진대, 경계가 뚫린대, 그냥 다 받아들이는 이순의 나이. 70에 뭐라 그랬습니까? 종심소요 굴류구라. 이젠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위태로운 이 마음을 쫓아 살아도 어떤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공자가 자기 인생을 쭉 서술하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80에 뭐라 그랬죠? 80은 없죠. 73세에 죽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73년의 인생을 살면서 유교가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냐면 절 몇 번 하고 예의 지키고 제사상 어떻게 차리고, 물론 한 5%의 유전자는 그게 있어요. 리추얼, 의식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더욱더 강화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돈독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건 있어요. 그런 의식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유교가 너무 그쪽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제의적 성격이나 의례제에 너무 관심 두다 보니까 이런 인문학적인 분야가 너무 축소된 것 같아요. 공자는 철저하게 한 인간이 역경 속에서 그 역경을 마주하고 넘어가는 태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논어책 전반을 그렇게 한번 각도를 갖고 앵글을 보세요.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공자야말로 역경에 대한 그 사람의 분명한 삶의 어떤 태도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인생 그런 예들이 많죠. 역경을 통해서 어떤 뭐 새로운 답을. 추사 김정희 아시죠? 이분 뭘로 유명하십니까? 뭐 글씨체지만 원래 이분이 뭐예요? 관료 아닙니까? 23살 때 관직에 나아가서 승승장구하다가 55세인가요? 국방부 차관인 병조 참판. 그러니까 이 경주김 씨 있으신가요 여기? 할아버지가 김한신이라고 영조대왕의 사위. 한 번도 관료로서 승진에 누락된 적이 없는 북경 유학파. 완전히 요즘 말하면 금수저의 대표자죠. 조선 후기. 뭐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분이 저희과 선배더라고요. 700, 몇 학번이더라. 여간 저보다 한 200년, 180년인가 하여튼 대부분 다 뭐 퇴계 선생이 1523학번인가 그래요. 여기서 배웠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인생을 잘 살고 요즘 말로 하면은 정말 탄탄대로를 걸었던, 꽃길만 걸었던 사람인데 인생 55세 나이에 한 방 맞죠. 뭡니까? 궁할공자. 이 사람이 정말 인생에서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다가왔는지. 뭔지 아시죠? 저 제주도 대정이란 곳에 가서 8년 7개월 동안 인생의 바닥을 치잖아요. 뭡니까? 유배 아닙니까? 유배 안 당해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과감하게 뭐 태어난 게 유배다 이러시더라고요. 유배 끝나면 나는 돌아갈 거다. 어떤 분은 내가 CEO가 된 게 유배래. 이걸 안 됐으면 내 인생 편했을 텐데.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다 그러시고. 뭐 여간 8년 7개월이면 적은 기간은 아니죠. 그것도 55세 나이면 인생의 바닥 거의 끝날 때 아닌가요? 아마 거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무너지죠. 근데 참 군자 고궁. 이 사람도 한 1년간은 무너졌습니다. 서신 그 부인 예안이 씨인가요? 서신 보면은 뭐 응석바지예요. 응석바지. 아주 뭐 그 정도 나이 돼서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어요. 부인. 남편이 이렇게 먼 곳에 와서 타양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은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러면서 지난번에 보내준 참외 장아찌는 배편에 다 썩어 어서 문드러졌다 뭐 이런 막 컴플레인도 하고
그러다가 1년 뒤에 부인이 죽으면서 이제 인생이 확 바뀌죠.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이게 궁할궁자라는 게 요즘 말하면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게 우리한테 힘들었지만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할 걸 다 해버렸어요. 지금 뉴노멀을 통해서 이제는 한 10년 20년 걸릴 것들이 단 1, 2년 만에 완벽하게 지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할궁자는 한 조직이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기업에게 있어서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내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뭘로 변신하나요? 서해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열심히 글을 썼든지 뭐 벼루 10개가 밑창이 나고 뭐 붓이 1000자루가 몽탕이 났다. 하여튼 조선시대 분들은 뻥이 좀 심합니다. 제가 한번 가서 답사가 보니까 제주도 돌이 화산석이라 그렇게 단단하진 않더만요. 몇 번 하니까 다 긁어지고. 어쨌든 거기서 이제 추사 김정이라는 아티스트로 인생의 새로운 방향성을 잡고, 아마 이분이 그 역경을 그냥 무너졌으면 뭐 원오브 댐이었겠죠. 근데 원오브 원이 된 건 그 역경 속에서 뭔가 군자라고 하는 일종의 멘탈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여기서 다음 방향이 뭐야? 글씨는 가능하잖아 라고 하는. 그래서 유배간 지 4년 뒤에 1844년에 이 그림 하나를 던져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 모티브죠. 전 논어를 계속 그렇게 보고 싶어요. 세월이 추워진 연후에, 힘든 연후에 가야지 그때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나무라는 걸. 평상시 여름철엔 다 푸르고 싱싱하다가 추운 겨울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봐야 진짜 어떤 나무가 푸른지 알 수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힘들 때 봐야 그 사람의 바닥이 나온다. 기업도 경기가 어려워 봐야 이게 요즘 옥석이 가려지고, 리스크 때 가봐야 뭔가 답이 나온다는 이 말. 제자 이상적에게 이걸 딱 전해주면서 이 메시지를 264장가에 한번 쭉 해석을 해보니까 아주 구구절절 이 얘기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워낙 유명해서 이게 국보 180호, 옆에 성북동 간송문화가 있죠, 문화원에. 혹시 이거 하나씩 다 안 갖고 계시나요? 15,000원이라 팔던데. 이런 거 좀 하나 이렇게 사셔서 이렇게 두루마리 족자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직원들 중에 누가 결혼하면 선물로 이런 걸 주세요. 야, 이게 국보 180호를 내가 어렵게 구해왔는데 부부가 힘들 때 중요한 거 아니냐. 좋을 땐 다 부부가 좋은데 어려울 때 끝까지 지켜주는 게 부부 아니야 하면서 좀 탁 주면 뭔가 메시지가 좋지 않나요? 뭐 어쨌든 이 유교라는 것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유교가 뭡니까? 이 컨퓨셔니즘. 그냥 지나간 군자들의 뭐 파티예요? 아니면 산업공상 계급이나 따지고 양반과 쌍놈이라는 신분 질서나 만들고 여자와 남자의 하늘과 땅의 구별이라는 성별의 차별, 이게 유교라고 생각하면 전혀 이건 왜곡된 유교다. 조선시대에 그렇게 울고먹었던 유교는 그들만의 유교였고 그들 집단만의 유교였다. 더 이상 그런 유교는 이 시대에 존재할 이유도 없고 완전히 부서져야 되고, 그건 공자의 원뜻도 아니에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선진시대 유교는 그런 어떤 그 계급이나 아니면 성별의 차별을 강조했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 고갈했던 시대에 한 역경을 당하는 조직과 그리고 그 조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마주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처절한 질문이 저는 유교였고, 그것이 이제 논어란 책 속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제가 했더니만 서울대학교 송병락 교수님이죠. 부총장 하시던 분, 경제학과 교수님. 제가 포스코의 전략학 석자 교수로 좀 몇 년 있었어요. 제 옆방에 계셨는데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대요. 한 역경이 한 조직과 인간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겪어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뭔가 달라지느냐라는 질문에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목불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전합니다. 어느 절에 영험하다고 소문난 나무 부처 목불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영험하기가 그지없어서 이제 신도들이 모여들어서 기도하면 다 기도를 들어주는 이 팔공산 왜 갓바위 같은 느낌이요. 근데 이 목불을 만나려면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갔어야 했다. 근데 신도들이 막 모여가는데 지금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나무 부처, 나무 계단의 표정이 완전 다르죠. 저 온화한 모습의 부처와 이 앵그리, 화난 이 계단,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 나무 계단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 아냐고. 혹시 아십니까? 예? 뭐 사람들이 밟고 올라다니까 무거워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무겁고 힘든 게 인생에서 꼭 힘든 것만 갖고 이렇게 사람이 열받지는 않잖아요.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주식하시는 분이 정확히 얘기하더만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뭐래다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진 건 견딜 수 있는데 남이 산 주식이 올라가는 게 가장 견디기 힘들다. 뭐. 그러니까 이 나무 계단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위에 있는 나무 부처나 나무 계단이 나나 똑같이 다 뭡니까? 나무 아니냐. 에? 그래서 이 면담 신청을 했대요. 야,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신도들이 빠진 가운데 나무 부처가 왜 그러니까 니랑 나랑 똑같은 나무 출신 아니냐? 에? 왜 사람들은 나를 밟고 올라다니고 너한테 하면 다 경배하고 다 절하냐? 그때만 나무 부처가 딱 한마디 하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래요. 야, 니랑 나랑 똑같은 나무로 만들었지만 다른 게 하나 있지 않냐? 그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만 딱 자기 얼굴을 가리키며 이렇게 해야 돼. 야, 엄마, 내 얼굴 봐. 난 너보다 칼을 많이 맞았잖아. 이러더래요. 너 이 정도 얼굴 나오려면 칼 몇 번 맞아야 되는 줄 알아? 넌 4번밖에 안 맞았잖아. 칼 좀 더 맞고 와 이러더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칼 많이 맞은 나라예요. 에? 그래도 5,000년 역사 이렇게 요만한 땅덩어리의 나라가 야, 전 세계에서 주름 잡고 있는 거 보면 이제 단단해진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뭐 백신이란 게 미리 칼 맞는 거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 없으시나요? 에? 미리 코로나 균을 약하게 집어넣어서 견뎌내면 그때부터 면역력이 생겨서 더 큰 놈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일종의 면역이 생긴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맞아봤다는 건 공자가 오소야 천야라 고로 다능 비사라. 난 어렸을 때 힘들게 많이 맞아봤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라고 외쳤던. 심지어 위대한 성현들은 스스로 그 역경을 선택하기도 하죠. 뭐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뭐 다가오면 뭐 견뎌낸다 하지만 뭐 스티브 잡스가 그랬나요? 스테이 헝그리.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이 똑똑하고 잘난 놈들아 매일 포장도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비포장도로로 가. 에? 뭐 이렇게 좋은 길만 갈라 그래. 제가 언제 하면 포스코 공채 사원들 포항 광양 가서 연수하면서 여러분들 어디 배치되고 싶어요? 다 서울 본사래. 참네. 현장에 좀 가서 좀 현장도 보고 일부러 궁한 역경을 뭐 이런 데 아니면 언제 보겠냐고 좀 선택해서 바닥부터 훑고 들어가면 안 되냐. 글쎄요. 근데 그게 참 쉽진 않을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좋은 길만 가고 싶고 다 그 포장도로만 가고 싶지 인생이 굳이 그렇게 비포장도로 역경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궁할 궁자란 이 단어는 논어의 굉장히 독특한 글자로 저는 유교가 갖고 있는 철학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저 경상도 꼴짝이 저 신안 앞바다 그 산골짜기 바다 끝에서 그 역경을 딛고 정말 자수성가하겠다고 올라와서 그 산을 넘고 온 사람들이야말로 전 유교가 갖고 있는 인문학적 유전자가 발현이 된 거다. 예? 저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정도 세계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건 이런 철학이 우리 몸에 유전된 게 아닌가. 그거 뭐 유전이 뭐 생물학적으로 유전만 되나요? 인문학적인 사유 패턴도 유전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이 유전이 된다면 전 철학, 인문학이 정말 이 시대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이미 어떤 유전인자를 주었을 테니까. 이번에 코로나19 극복하는 것도 보면 아직도 뭐 멀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간 그래도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어쨌든 이것든 저거든 간에. 그래서 요즘 제가 시 하나를 정말 좋은 시를 하나 어디서 받아갖고 외우는 시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느 시민단체에 가서 강의했더니만 국가에 돈 안 받고 기업 돈 안 받고 회비로 운영한다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매달 약정 돈을 줘갖고 지금도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나눔문화재단이라고. 거기에 이제 이사장이 시인이에요. 박노해 씨라고 혹시. 예. 그분이 시를 써서 이렇게 보내줘요. 혹시 받으시는 분 있나요? 이메일로? 한참 됐는데 그 시가 너무 이런 느낌이에요. 혹시 그 시 아시나요?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그냥 외워보겠습니다. 외우는 대로. 예.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박노해. 뒤를 돌아보며 앞을 향해 걸었다. 너를 향해 걸었다.
내 희망은 단순한 것, 내 믿음은 단단한 것, 내 사랑은 단아한 것. 가난은 나를 더 단순하게 만들었다. 고통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독은 나를 더 단아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들은 나를 더 푸르게 하였다. 가면 갈수록 나 살아있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다 외웠습니다. 참 니체도 그랬나요? 나를 죽이지 못한 것들은 스트롱거, 나를 더 강하게 했다고? 아마 그 구절을 따서 이 시를 진 것 같아요. 나를 그토록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고난과 고통과 고독이 땡큐라 이거죠. 너 덕분에 내가 더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해져서 니들이 나를 죽이는커녕 이렇게 푸르게 살고 있다는 말. 참 역경을 대하는 태도, 이거는 뭐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논어적 해법은 락이에요. 락.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불개기락이라, 너만의 그 상황에서 너가 가능한 모든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너의 락을 유지시킨다면 너야말로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 이 시도 워낙 좋아갖고요. 이 장석주의 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참 똑같은 대추 하나인데도 저 시인은 막 어떻게 대추를 저렇게 표현할까요? 우리 그냥 대추 보면 안주로 보이는데 이거 대추 안에 들어가서 막 빙이 된 느낌 아세요? 야, 니들이 볼 땐 내가 그냥 대추지만 나 여름에 태풍 좀 맞았어. 천둥 칠 때 내가 귀가 먹었고 벼락 칠 때 내가 보여줘 상처. 그 무설이 내릴 때 온몸이 동상이 걸렸고 땡볕에 온몸이 녹아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초승달 뜬 날 내가 그날 외로워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내가 니들이 그냥 볼 땐 대추지만 대추를 대충 보지마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이런 시 같은 거 인문학에서는 시 뭐 이런 뭐 좋잖아 이런 거요. 네? 어디 가셔서 다 이렇게 건배제의 할 때 요즘 뭐 CEO들 건배제하라 그러면 무슨 뭐 개나발 통통통 이런 걸 어디서 배워갖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저게 저절로 야 잔을 들어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분위기 싸하게 만든다고 욕하나. 그 군자라는 말 논어책에 참 처음에 옛날에 군자는 뭐야? 뭐 군 임금 군자 아들 자자 뭐 귀족의 아들이야? 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바라봤어요. 근데 논어를 읽으면서 야 군자는 정말 다른 스펙이에요. 이거는요.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혈통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이 세상에 던져져서 그 역경과 어떻게 마주하며 살아갔냐에 따라 그 성찰, 그 성장 이런 것들이 응집된 한 인간의 롤모델이 군자다. 그래서 논어의 첫 구절은 군자의 삼락으로 시작이 됩니다. 군자는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락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건 워낙 유명한 글이니까 같이 한번 다들 아시죠? 인생 삼락 있으십니까? 언제 한번 어디에 그저 아침마다 그 뭐 이금희 아나운서 그 목요 특강이라고 생방송 목요일 날 55분간 다 줘요. 그러니까 전국 방송이라 이거는 편집이 안 됩니다. 그냥 녹화하다가 말 잘못하면 그대로 타요. 녹화도 아니죠. 생방이니까. 거길 제가 6번을 목요 특강을 나갔어요. 아마 최다 출연자일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방송하다 사고가 한번 났어요. 주부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부들한테 자신 있게 인생 삼락이 뭡니까? 우리 인생 삼락. 내 인생에 정말 끝까지 내가 갖고 가야 될 인생에 세 가지 락이 있다면 예? 친구와의 만나는 락 또요. 뭐 골프 이런 건 안 나옵니까? 근데 의외의 답이 나온 거예요. 그 주부가 손을 뻗쩍 대더니만 뭐래다 주식 부동산 자식 이러더라고요. 그럼 주식 떨어지면 삼고인가요? 그게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학교 못 가면 그거 어떻게 돼?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부동산 떨어지면 내 인생은 뭐 인생부터 고통 시작인가요?
그거야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그걸 인생에 내가 락으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 하긴 뭐 제가 여기서 회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임원 특강 나가서 아주 심각한 대답, 인생 삼락이 뭡니까 하니까 뭐 주색 잡기까지 들어봤어요. 우리 저 회장님 근처 회사입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 공자란 사람이, 공자가 물론 논어를 쓴 건 아니지만 제자의 제자들이 편집을 해서 예수님도 뭐 말씀만 하셨지 직접 쓰신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편집해서 66권으로 편집을 해놓은 거 아닌가요? 부처님도 그런 건 쓴 적 없어요. 다 말씀만 하시지. 원래 유명하고 위대하신 분들은 글을 안 씁니다. 토크만 하세요. 디스커스하고 토크만 합니다. 이 라이팅은 이제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잘 적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들었다. 그분이 언젠가 그 산에서 그렇게 이렇게 주로 적는 거지. 성현들은 잘 글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문자라는 게 부족해요. 이게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잘못 전달되면 문자가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성현들은 글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여하간 논어를 누군가 편집을 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첫 구절 아니겠어요? 창세기의 첫 구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인 거 보면,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첫 구절이 군자 삼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하지만 뭡니까? 내 인생에서 학습이야말로 가장 조이풀한 것이다. 기쁠 열자나 즐거울 낙자나 뭐 같은 뜻이죠. 말씀설은 기쁠 열자랑 옛날에 같이 쓰였으니까 이건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부보다 난 더 재밌는 게 없어라고 하는 분들 아니에요? 동원된 거죠, 교수님 지금 다. 근데 이 학습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냥 스타디라고 해석하는데 논어는 뭐 주자는 확실하게 해야죠. 학은 스타디지만 습은 뭐래요? 프랙티싱이래요. 이 새 기두자에 힐백자, 새가 하얀 알에서 깨어나서 계속 날리기 위한 반복적인 날개짓이 습이다. 습득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완전 습관화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배운 지식을 내 삶에 습득하여 내 삶에 그대로 반영하는 그 기쁨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내 공부가 내 삶에 반영이 된다. 그 짜릿한 기쁨 아닌가요? 그 학습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에게 뭡니까? 유붕이 자원 방내하니 불역 라코아. 나와 꿈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그거야말로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연락이라는 단어는 논어의 최고의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궁할 궁자, 연락, 이 세 가지 글자 정도는 연락. 근데 뭐 붕이라는 단어도 뭐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친구하고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뭐랍니까? 뜻을 같이 하는 친구다. 그래서 왜 명심보감에도 나오잖아요. 친구 중에 두 종류가 있다며요. 술 먹고 밥 먹고 형, 동생. 내가 잘 나갈 때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내 옆에서 술 친구하는 친구를 뭐라 그럽니까? 주식 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술 주자에 먹을 식자. 술 먹고 밥 먹을 때 형 동생 하는 친구는 1000명, 10,000명이나 있지만 급난지붕, 이게 진짜 친구죠. 급하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내 손을 잡아주며 함께 있어줄 친구가 있다는 건 락 중에 락이래요. 이런 유대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유대감이 없어졌어요. 다 유대감 있어요. 비즈니스적 유대감만 있어요. 이 유대감이 없는 이 성과사회, 정말 자본주의 사회의 최악이죠. 지금 다들 나르시즘에 빠져갖고 상대방을 그저 나를 칭찬해주는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나와 함께 뭔가 꿈을 공유할 수 있는 유대 관계를 다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러한 좋은 동지들과 함께 유대감을 갖고 피로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락이 있다면 이 군자의 두 번째 락이라는데요. 여기까지는 다 락이 있으신 거죠? 학습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 맞고, 좋은 동지와 함께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죠. 대답이 없으시니까. 세 번째는 임부지불온이니 불욕군자오와. 그렇다. 내가 이런 학습의 기쁨과 친구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갖고 삶에 있어서 안 입을 자 알지 자, 누구도 내 인생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안 입을 자 성내로운 자,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화내지 아니하니 이것이야말로 군자의 위대한 삶이 아니던가. 전 논어의 첫 구절 속에서 공자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정말 끊임없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내 삶에 반영하는 기쁨을 느끼고 좋은 동지와 함께 유대감을 느끼며 너의 페이스대로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네 길을 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군자라고 메시지를 노노 하기편 첫 구절에 던진 것 같아요. 그 어떤 궁한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그 어떤 나를 가로막는 상황이 되더라도 거기서 불개기락 너의 즐거움을 놓치지 말고 불언천 불우인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말고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내고 너만의 솔루션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2500년 전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꿈꿨던 굉장히 중요한 한 인간의 문양이다. 인문이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공자의 제자한테 누가 와서 야 너희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뭐 굉장히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기쁘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화를 내면서 야 너는 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 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런 사람, 공자가 나는 이런 사람,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이거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발분망식, 라기망우, 부지노지장지. 예. 이게 논어에 나오는 공자가 자기 자신을 난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대요. 발분망식. 발분해 보셨습니까? 공부하겠다고 발분하고 어떤 프로젝트에 발분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발분하고 이번에 꼭 내가 뭐라 그러죠? 그 골프에서 82 이내를 뭐라 그래요? 싱글 해보겠다고 발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하여 먹는 것도 있고 연습장을 다녀본 적이 있나요? 이 먹는다는 식욕을 이기고 한번 내가 뭐 하겠다고 맘먹으면 요즘 말 플로우 몰입한다 그러나요? 컨센트레이션 플로우라 그러죠. 몰입의 기쁨을 그 다음에 라기망우 그런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잊을망자 근심우자 나에게 닥쳐있는 모든 근심까지도 눈 녹듯 사라져버리는 근심을 잊고 산다는 저 경지가 어떤 경지일까요? 이건 망우리에 가야 결국 이루어지는 건데 공동묘지에 들어가야 망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심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잊어버리고 살면서 나에게 닥쳐온 근심을 끊어낼 수 있다면 공자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한번 꽂히면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한번 즐거우면 내 앞에 닥친 그 어떤 근심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부지노지장지 안 입을 자 알지 자 모두 알지 못할 정도로요. 내가 늙음이 장차 이르는 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내 나이가 몇인지 카운팅이 안 될 정도로 발분망식하고 라기망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니? 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 회장님 부지노지장지 13년 전에 저한테 공부하시겠다고 새벽 6시에 오시더니만 여기 와서 또 계실 줄 몰랐어요. 내 나이가 몇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나는 먹는 것도 있고 근심도 있고 한번 뭘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내 온몸으로 락지하며 사는 사람이다. 뭘 하겠다는 계획은 많아요. 근데 몸으로 실행하는 사람 참 적어요. 뭘 좋아한다는 기호는 많아요. 그렇지만 내 몸이 먼저 가는 사람 참 적은 것 같아요. 공자는 굉장히 그 락이라는 즐거움으로써 자기 인생을 하루하루 정말 영원히 떨리는 삶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성인도 아니고 훌륭한 하늘이 내린 사람도 아니고 정말 스스로 얘기했듯이 학이지지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 배움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려고 노력했던 한 인간으로서 자기 인생을 보여준 거고 그러한 인생이 2500년간 아시아인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종의 방향을 잡아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철학화가 과정이 이루어져서 컨퓨셔니즘, 유교 공자처럼 살기, 컨퓨셔스, 궁푸즈, 공즈 그러니까 공자의 이야기가 아마 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가치의 기반과 저변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성균관에서 유교 232개 향교 다니면서 정교들 다 강의하고 해봤지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유교가 걸어왔던 길이 너무 고답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전통지향적이기 때문에 지신,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또 그것이 어떻게 재해석돼야 될 건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재해석돼서 근대라는 새로운 문을 열었듯이 유교 또한 재해석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오래된 미래로서 기능했을 때 비로소 유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솔루션으로 저는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나마 논어를 궁과 락이라는 두 글자로 한번 좀 같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